이번 이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맨 처음 피도 사실을 유추한 가장 이 주범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김영순 한국여성단체 연합 상임 대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임 대표였던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해서 북부지검에서는 과연 이 수사 의뢰를 어느 검찰청으로 이기송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본인이 속했던 명경이라고 하는 노펌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그야말로 이 법사위 간사를 하고 이러면서 요직을 맡고 실세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출이 수백, 300배 이상 늘었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2019년 매출액이 32억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이것이 과연 박범계의 역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박범계가 결국은 이 출자 부분 지분을 처분했고 이익 배분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런 것이 이익 배분을 안 받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출이 급증하게 된 원인에 과연 유무형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고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실세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히 이름만 빌려주고 이렇게 무의도식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이 체질적인 구조, 이것은 반드시 타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박범계 지금 내정자가 이 과거에 이 고등학교, 자기 지역구에 있는 대전 서구울 고등학교, 자기 아들이 다닌 학교예요. 여기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 성적인 성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급한 성인식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이 발언을 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방송에서 인용하기도 참 그런데요. 제가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박범계가 말한 이 표현이 저급하기가 짝이 없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장관으로 또 임명한다는 것은 법무장관을 조국, 그 다음에 이어서 추미애, 그리고 이어서 박범계, 똑같은 유유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갖다 앉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이 원칙이랄까요? 인사 실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국과 관련해서 681차례의 무단 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국 문서와 관련해서 이 가짜, 조작, 은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검찰에서 검찰을 통해서 이 관련 의뢰 사건이 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도 이 감찰을 벌인 바 있어요. 2019년 4월 달에 벌인 바 있는데요. 감찰. 이 감찰을 그야말로 하나만 그야말로 형식적인 감찰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는 보도의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 감찰을 누가 했느냐? 이정현 법무부 감찰 담당관,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했어요. 그런데 이 감찰을 했는데 감찰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감찰을 받았던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서만 좀 조사를 하고 조사를 했지만은 유야무야하게 조사를 했어요. 결국은 뭐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고 처분하는 선에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허무맹랑한 감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출입국 심사과 직원 5명에서는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이정현 검사가 감찰 담당관이었는데요. 이정현 검사도 친정권 검사로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을 거쳐서 지금 대검의 이 반부패부장으로 가 있어요. 이정현 검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추미애 라인 검사의 핵심 인사인데,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지난번에 징계할 때 친추미애 라인 검사 진술서 윤석열이 징계해야 된다, 이런 진술서를 낸 3명의 검사 중에 1명이 이정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미애 라인에 있던 이 검사들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수원지청의 수사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소환이 임박했다. 소환을 빨리 할 수밖에 없고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서 친추미애 라인의 검사들이 일망타진될 그런 지금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인이 지난 13일 날
불법 출금과 은폐 의혹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그 다음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당시에 장관 정책부장을 했습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당시에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추가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박상기, 이용구, 또 김용민, 그 다음에 이규원, 이런 검사와 국회의원 이외에 13일 날 추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성분을 보면요, 전부 친정권 인사들, 그리고 친추미애 라인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애완견들이 이제 검찰에 불려가서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예. 그리고 이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요, 이 곽상도 의원이 이미 감찰을 의뢰하기도 하고 대검에 또 형사 고발까지 했는데, 이러한 이 곽상도 의원의 이러한 신고 조치에 관해서 대검에서 검찰에서 대충 깔아 뭉개는 상황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4월 달에 처음으로 이규원을 감찰하라, 이런 민원을 이 곽상도 의원이 대검에 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2020년도 7월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국남 종결, 대충, 그러니까 별로 법적으로 큰 책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요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별거 아닌 것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실에서 곽상도 의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또 수사 고소까지 했는데도 요것도 별다른 지금 현재 진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곽상도 의원만 지난 12월 1일과 지난 1월 12일 두 번에 걸쳐서 형사부에서 소환해서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이 친추미애 라인의 검사들이 전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곽상도 의원이 의뢰한 이 감찰도 대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출금과 관련된 신청 내용, 그 다음에 승인 과정과 그리고 사후에 기록 은폐, 이런 그 의혹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감찰을 진행한 이정현 이 감찰 담당관이 대충 감찰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이정현 이 검사에 대한 대검 반부패 부장에 대한 이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팀이 제대로 구성이 됐어요. 검사 5명이 됐는데요. 이정엽 부장검사가 일종의 팀장이고, 거기에 이제 투입된 우리가 논평을 할 만한 사람이 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송강 수원지검의 2차장입니다. 근데 본래 이정엽 이 판사는 1차장 소관이에요. 그리고 2차장은 인지사건을 수사하는 파트인데 송강 2차장을 전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투입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직청의 형사 2부장을 전격적으로 투입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보강했다. 그러면 임세진이는 누구냐? 임세진이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미애식 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이것은 정치의 예속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송강 2차장 검사 역시 윤석열 총장의 이 마인드를 꿰뚫고 있는 검사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진당 사건이라든가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등 그야말로 대표적인 공안통 중에 한 사람으로, 그래서 과거에 돈봉투 사건 때 박기태 국회의장을 직접 신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장인 이점석 부장검사는 동부지검에서 형사 6부로 재직할 때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을 재수사했고,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조국 관련해서 유재수를 구속시킨 결국은 검사가 이정석 부장검사다. 그래서 일단 이규원을 소환한 다음에 청와대와 법무부로 칼날이 뻗쳐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조계 해석을 보면 사면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사면권을 쓸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관례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벌금 180억과 추징금 35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당에서는 서울시장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안철수한테 전부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돌고 돌아서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을 아주 전격 투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이미 여당에서는 이 김동연 부총리를 이미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본인도 정대안이 없다면 나갈 수도 있다, 출마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과연 경선에서 이 박영선 장관이나 우상호 의원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인데요. 김동연 의원 점잖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일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칼럼, 오늘 나온 이 언론들 칼럼 중에서 이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상이 쓴 박정훈 칼럼이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제왕이고 밖에 나가면 왕따다. 그래서 제왕처럼 군림하며 밖을 보지 않는 운동권 정권의 자폐적 세계관이 대한민국 진로를 고립의 방향으로 역주행시키고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량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칼럼이 좋습니다. 한 4, 5분이면 됩니다. 4, 5분. 짧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서 최대 의문점은 백신 미스터리다. 모든 선진국, 동남아 국가들까지 백신 조기 확보에 성공했는데 왜 우리는 늦었을까? 세금 낭비를 두려워 않는 문정부가 백신 선구매엔 왜 그토록 인색했을까? 따져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세균 총리는 백신 확보한 그나라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남의 나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며 격하게 반응했다. 정청렬이 말에 힌트가 담겨 있었다. 다른 나라 동향이 중요하지 않다니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문정부는 바깥 돌아가는 상황에 눈 감고 있었다. 백신 확보전이 다른 나라와의 정부 간 경쟁임을 몰랐던 모양이다. 한정된 백신 물량을 선점하려면 남보다 빨리 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 유럽이 총력전을 벌이고 이스라엘이 정보기관까지 동원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 정부만 손 놓고 있었다. 늘 하던 습관대로 기업 팔을 비틀면 백신을 내줄 거라 착각했을지 모른다. 문정권이 4년 국정은 내 강 외 약으로 요약될 만하다. 나라 안에선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바깥 세상만은 왕따처럼 따로 돌고 있다. 근로자 사망 때 사실상 과실이 없어도 CEO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예다. 이 법을 강행한 정치권이 설명 못하는 사실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영국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영국도 법인에만 벌금형을 때릴 뿐이다. 구체적인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경영자 개인을, 그것도 징역형의 하한선까지 못 박아 처벌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산업사에 남을 세계 최초의 입법 예가 탄생했다. 다른 나라는 왜 중대재해법을 만들지 않을까? 엄중 처벌만으로 산업재해가 예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산업안전 형량이 충분히 높은 나라다. 안전보건 환경규정 미준수나 사고를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이 63개, 벌칙규정은 2555개에 달한다. 24세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법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김용균법 시행 후에도 안전사고는 줄지 않았다.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센 처벌을 때리고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도 일선 현장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 경영자를 감옥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었다면 그런 법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 돼 있었을 것이다. 문정부 국정은 전 세계와 따로 가는 우리식대로가 특징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추유의 실험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경제학과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판이다.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규제만 퍼붓는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로도 세계적 화제거리가 될 만하다. 뜬금없이 집값 잡겠다는 정부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세금 만능주의, 관주도의 큰 정부 노선, 민간 아닌 공공위주 일자리 정책 등등이 모두 글로벌 트렌드와 역주행한다. 모든 정부가 자국 기업이 경쟁에 이기도록 돕는 정책을 편다. 문정부는 거꾸로다. 처절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 뒤에서 정부가 태클을 걸고 있다. 문정부는 기업규제 3법으로 다른 나라엔 없거나 지나치게 과격한 경영권 공격 수단을 도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고 비탄력적인 구조로 설계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을 외국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고 저녁만 되면 연구소 불이 꺼지게 했다. 글로벌 경제에서 낙오시키려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국내 정치에 관한 문정권은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다.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기관을 사유하고 대기업 군기를 잡고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그렇게 안에서 펄펄 나는 정권이 나라 밖에선 무능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 정부가 저지른 일련의 외교 참사는 알려진 대로다. 한미동맹이 금이가고 우방국 관계가 파탄났다. 대북전단법이 미 의회 청문회에 오르고 북인권 문제로 국제 수모를 당하고 있다. 미 국무장관이 일본까지 오면서 한국은 패싱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중국 북한 비율을 맞췄는데 대통령은 중국 가서 혼밥 냉대를 당하고 북한에서는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었다.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각국 정상들 틈에서 외톨이로 겉도는 문 대통령 모습은 보기에도 안타까울 지경이다.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돼가는 국정 운영을 상징하는 듯하다. 운동권의 두뇌엔 자폐 DNA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중국의 문화혁명 피바람이 불어도 소련이 붕괴해도 한사꽃 눈 감던 이들이 정권 핵심부에 포진해 있다. 남의 나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는 말은 우리식대로 노선을 실토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밖을 보지 않는 운동권 정권의 자폐적 세계관이 국가 진로를 역주행시키고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내외 정책 전반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정책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조리 한꺼번에 다 갖다 놓는지 그 재주가 탁월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